자, 시작할게요, 여러분. 자, 이번에는 이제 사회복지랑 비슷한 개념인데, 우리가 구분을 좀 해야 되는, 사회복지 관련 개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사회사업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사회사업. 자, 예전에는 사회복지사 이렇게 부르지 않고 사회사업가 이렇게 불렀거든요. 그래서 사회사업과 사회복지를 이렇게 혼용해서 사용해 왔습니다. 근데 정확하게는 둘은 서로 좀 다른 개념이에요. 어떤 식의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사회복지와 사회사업의 개념 차이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회복지는 기본적으로 사회복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개념이고요. 전 국민이니까 특정이에요, 불특정이에요? 그렇죠. 불특정 대상을 상대로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자, 반면에 사회사업은 특정한 대상을 상대로 하는 거예요. 특정한 대상을. 자, 여기서 특정한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를 가진 사람, 욕구를 가진 사람, 또 다른 말로 하면 뭐가 있는 사람? 문제가 있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사람이나 사람들, 문제가 있는 사람. 사람을 대상으로 할 때 우리가 사회사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상대적으로 사회복지의 개념을 사용할 때는 이상적인 측면을 강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회사업이다 라고 할 때는 실천적인 면을 강조할 때 사회사업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제도적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제도적. 자, 반면에 사회사업은, 자, 여러분 보세요. 사회사업은 어떠한 제도로서 존재한다기보다는, 어떤 전문가들에 의해서 전문적으로 접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전문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회복지는 제도적으로 있으니까 항상 일정하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건강보험 제도라는 것이 있으면 누구나 그 제도를 이용할 수 있고 그것은 우리 사회에 고정적으로 있는 거죠. 하지만 사회사업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코로나19가 갑자기 일어나서 사람들이 이제 많은 보건의료인들이 사회복지 업무에 뛰어들어야 된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도 우리 그 사회복지직 합격한 친구하고 이제 지금 사회복지직 김포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그 친구는 전화 통화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죽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 친구는 사회복지라고 하는 그러니까 굳이 구분해서 이야기하자면 사회복지라는 제도 때문에 죽겠는 게 아니라 사회사업을 하느라고 죽겠는 거겠죠. 그래서 이것은 역동적인 특징을 갖습니다. 역동적이라고 하면 이제 변화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사회복지는요, 여러분, 사회복지는 대상이 아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보편적이며 일반적인 특징을 갖겠죠. 자, 여러분, 이제 우리 단어를 사회과학이라서 나오는 단어들을 좀 보편적의 반대말은 뭐야, 이제는? 알겠지? 보편의 반대말은 선별이야, 선별. 자, 일반의 반대말은 뭘까? 일반. 일반의 반대말은 개별이야, 개별. 일반적이다, 개별적이다. 그러니까 일반적이다. 그러면 불특정 대상으로 한다. 그 다음에 개별적이다. 특정 대상을 상대로 한다. 이렇게 여러분이 구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사회복지는 사전적인 제도로서 있는 거니까 사전적인 특징을 갖겠죠.
자, 그 다음에 적극적. 문제가 없더라도 일단 나서서 예방하는 데 초점이 있는 거니까 적극적인 성격을 갖고, 그 다음에 자, 생산적. 이 특징을 가지면 이제 반대말 한번 찾아볼까요? 자, 뭐라고 써야 돼 여기다는? 그렇지, 사후적. 그 다음에 좋아, 소극적. 그렇지, 소비적. 소비적. 자, 무언가를 이렇게 소비를 하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사회사업이라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마지막으로 사회복지는요, 여러분, 사회복지의 목표는 바람직한 사회를 만드는 것일까요? 바람직한 개인을 만드는 것일까요? 그렇지, 바람직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사회복지의 목표라고 한다면, 우리가 사회사업의 목표는 뭐냐라고 얘기하면, 사회사업은 문제가 있는 사람을 바람직한 상태로 만드는 것이니까 바람직한 개인을 만드는 것이 사회사업의 목적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사업과 사회복지의 개념적인 차이들 같이 봤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개념 볼게요. 자, 두 번째 개념은 자선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자선사업. 자, 자선사업은 사회복지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자, 자선사업은 일단 이 표현이 되게 중요해요.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비공식적이고 그리고 비전문적인 활동을 우리가 자선사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봤었던 사회복지 개념에는 들어가기가 힘들겠죠. 자선사업은. 사회사업은 사회복지의 개념 안에 들어갈 수 있겠죠. 반면에 자선사업은 자, 요런 특징 때문에, 이 비공식적인 특징 때문에 자, 자선사업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 영역에 들어가기가 힘듭니다. 그러면 어쨌든 사회복지든 자선사업이든 수혜자, 혜택을 받는 사람은 존재하겠죠. 하지만 자, 사회복지 같은 경우에는 수혜자의 권리성을 인정을 하지만 여기 자선사업은 개인적으로 누군가를 돕는 거니까 그 사람이 돕든 안 돕든 그것은 왜 나를 도와줬다 안 도와주냐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수혜자의 권리성이 1도 없다는 게 중요한 특징입니다. 자선사업에. 우리가 뭐 자선 축구대회, 자선 체육대회, 자선 무슨 공연, 이렇게 하는데, 자선 공연은 올해는 했는데 왜 내년에 안 합니까? 작년에 했는데 왜 올해는 안 합니까? 라고 요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아까도 잠깐 봤었던 우리 법으로도 보장되어 있는 사회보장이라는 개념과 사회복지라는 개념의 차이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보장. 자, 사회사업과 사회복지. 자선사업과 사회복지의 차이점. 이번에 사회보장이라는 개념과 사회복지의 차이점 보도록 할게요. 자, 사회보장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조치죠. 조치인데 여기서의 핵심이 뭐냐면 사회보장은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이런 것들의 핵심이 뭐냐면 법률로서 보장이 된다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법률로서. 그래서 이거는 입법을 통해
그래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이 입법이라는 단어예요. 입법. 자, 그러면 입법화하지 않은 활동도 사회복지 안에는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입법화되어서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서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특별하게 사회보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사회복지라는 표현과 관련지어서 또 쓰이는 말로 사회안전망이라는 단어가 표현이 있어요. 개념이 있어요. 사회안전망. 자, 이게 사회안전망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1차, 2차, 3차를 구분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1차 사회안전망은 사전적 예방 차원으로 일단 안전망이 존재해야 돼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1차, 2차, 3차라는 개념은 무슨 개념이냐면 1차, 그러니까 우리가 군대처럼 1차 저지선이 뚫리면 2차 저지선, 2차 저지선이 뚫리면 3차 저지선 이런 게 있죠. 1차 안전망이 뚫렸어. 그럼 2차 안전망으로 해야 되는 거고 2차 안전망이 뚫렸어. 그럼 3차 안전망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1차 사회안전망은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고요. 가장 대표적인 제도가 뭐가 있을까요? 사회보장제도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사회보험이 있겠어요? 공공부조겠어요? 사회서비스겠어요? 그렇죠. 사회보험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2차 안전망으로서는 2차 안전망은 일단 사후죠. 사후. 여기서 사자는 위험이나 욕구 이런 걸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돼요. 아까 우리 공부했던 8가지의 사회적 위험 같은 것들이 발생한 이후에 있는 거니까 여기 2차 안전망에는 공공부조가 있겠습니다. 자, 똑같이 사후적인 걸로 3차 안전망은 사회보험이나 공공부조로도 해결할 수 없는 상태에 있을 때 어떤 게 있냐면 긴급구호라는 게 있어요. 긴급구호. 자, 여러분 공공부조는요, 여러분. 자, 협의야, 광의야. 협의. 선별이야, 보편이야. 선별이죠. 선별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뭐를 해야 돼요? 자산조사를 해야 되죠. 그러면 공공부조는 먼저 조사해서 선별된 사람들을 지원하는 거지. 그러면 같은 사후에 일어난다 하더라도 이 3차 안전망에 해당하는 긴급구호는 조사할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이거는 선지원, 후조사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런 차이가 있습니다. 둘 다 사후이긴 하지만. 그렇죠? 자, 그렇게 우리가 그런 것을 우리가 사회 안전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사회 안전망이라고 부르는 거고, 물론 사회복지 안에 들어가는 개념이지만 약간 다른 차원의 개념이기도 하다라는 정도 챙겨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죠? 자, 이 정도만 더 보고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치정 정리를 좀 해볼게요. 치정 정리를 해보면, 자, 이런 관련 우리가 이제 제도적인 측면으로도 봤고, 그렇죠? 길버트와 스펙트의 이론을 통해서 제도적으로도 봤고, 그 다음에 바이마르 헌법에서부터 우리나라 헌법, 뭐 사회보장기본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법률을 통해서 우리가 법적으로도 봤고, 그 다음에 관련적인 개념도 봤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것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제 사회복지의 개념을 다시 한번 아까 처음에 시작했던 개념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한번 해보면, 자, 그거를 제가 하는 게 낫겠어요? 국가가 하는 게 낫겠어요? 누가 하는 게 낫겠습니까? 제일 좋은 거는 학자가 한 것을 정리하면 되는 거죠. 가장 권위 있는 학자가 한 것으로 정리하면 됩니다.
가장 권위 있는 학자는 아까도 잠깐 등장했었던 윌렌스키와 르보의 이론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윌렌스키와 르보를 기준으로 그 사람들이 제시한 기준으로 사회복지의 기준을 한번 정해볼게요. 사회복지 개념의 기준 정해보겠습니다. 윌렌스키와 르보의 이론을 토대로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윌렌스키와 르보는 사회복지를 어떻게 정의 내렸냐? 첫 번째, 사회복지를 하면 자, 공식적인 조직이어야 한다. 공식적인 조직에 의해서 공식적 조직에서 제공하는 것이 사회복지다. 그러면서 비공식적 조직은 날아가는 거죠. 비공식적인 활동은 날아가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주된 목표가 영리 추구는 배제되어야 한다라고 정했습니다. 사회복지가 되려면 목표에 영리 추구가 들어가면 안 된다. 영리 추구는 배제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거는 현재는 세모야, 세모.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사회복지의 개념 안에는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도 상당 부분 있습니다. 여러분 노인 장기 요양법에 의해서 엄청나게 요즘 주변에 보면 요양병원 많이 생겨났지. 요양병원 왜 만들어? 영리를 목적으로 만드는 거야. 하지만 거기서 하는 활동은 사회복지 활동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제도적으로도 법적으로도 보장받고 있고, 그렇죠? 사회보험 제도에 그 보장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실버타운, 실버타운 왜 만들어? 돈 벌려고 만든 거 엄청 비싸. 근데 그것도 노인복지를 위한 하나의 기능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적 개념으로선 이 현재적으로는 다소 또는 일부 인정 이렇게 보세요. 일부 인정.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사회적으로 승인받은 활동이어야 한다. 사회적 승인 또는 또 사회가 책임지는 사회적 책임화의 활동을 우리는 사회복지라고 얘기한다. 자, 여기서 사회적으로 승인받아야 된다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아까 사회보장을 얘기할 때 입법을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법적인 제도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사회복지 활동이다. 그런 성격을 일부 가져야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인간의 욕구. 인간의 욕구를 통합적으로 이해해야 된다. 혹은 인간의 욕구에 대한 통합적인 관점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사회복지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큰 재난을 겪어서 그 이제 있는 사람에게 그 피해를 받은 사람에게 구조를 할 때는 그 사람이 옛날에는 그 사람에게 피해 지원금, 재난 피해 지원금 이런 것만 주고 말았거든. 근데 최근에는 어때요? 심리치료도 하고 이렇게 통합적으로 하죠. 그 사람이 이제 피해를 받은 것이 단순히 물질적인 것만 국한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직장을 잃었어. 그러면 옛날에는 실업급여 주면 땡이었는데 이제는 그 사람이 다시 직장을 잡을 수 있도록 근로복지라는 차원에서 뭐 취업 정보를 제공한다거나 아니면 재활이나 자활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근로 능력을 키워주기 위한 어떤 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거나 그런 걸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통합적인 관점이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인간의 소비 욕구. 인간의 소비 욕구에 대한 직접적인 관심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사회복지를 이야기하려면. 그렇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회복지라는 거 하는 것은 밥을 먹고 싶은 사람에게, 그러니까 밥을 소비하고 싶은 사람에게 밥을 줘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옷이 필요한 사람에게 옷을 줘야 되는 것이고, 뭐 집이 필요한 사람에게 집을 줘야 되는 것이고, 이런 기본적인 이런 인간의 의식주와 관련된 소비 욕구의 기초에서 사회복지는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다섯 가지가 윌렌스키와 르보가 이야기하는 사회복지의 기준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으면 사회복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사회복지 개념의 변화를 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역시나 학자가 정리한 것을 토대로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누구에 의해서 정리가 됐냐면 로마니신이라는 학자가 있어요. 로마니신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회복지의 개념이 이렇게 변화되어 왔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그러니까 한 7가지의 변화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변화가 사회복지는 자녀적 복지에서 자, 제도적 차원으로 제도적 개념으로 전환되어 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뭐 또 동의어 놀이 한번 해볼까요? 자녀적은 보충적이란 말이랑 똑같은 말이죠. 보충적. 그 다음에 선별적. 이는 복지에서 지금은 보편적 복지로 변화해 왔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자, 이거 변화 방향이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지를 이제 정리한 게 로마니신의 이론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자선의 개념에서 시민권의 개념으로 변화되어 왔다. 자, 그러면 사회복지를 받는 사람들은, 과거의 사회복지는 사회복지를 제공하는 주체가 사회복지 대상에 대해서 시혜, 은혜를 베푸는 과정이다 정도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혜적 관점이 있었고, 근데 시민권으로 변화했다는 것은 아니다. 국민으로서, 세금을 내는 국민으로서 가져야 될 당연한 권리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발전해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발전해 왔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수성을 강조하는 사회복지에서 보편성을 강조한다. 이건 사실 위에 거랑 거의 비슷한 거예요. 선별적 복지에서 보편주의 복지로 변화되어 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과거에는 사회복지가 빈민을 위한 프로그램이었다면 지금은 누구를 위한 프로그램이에요? 전 국민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변화 발전해 왔다. 네 번째, 최저 수준을 보장하는 것이 옛날의 사회복지의 목표였습니다. 적어도 모두가 똑같이 못 살았을 때는 적어도 하루에 한 끼 이상은 먹어야 되지 않아? 그럼 한 끼 정도는 우리가 보장을 하자라는 개념으로 했지만, 여러분 하루에 한 끼 먹고 살 수 있어요? 살기야 살지. 근데 그게 진짜 배고픔의 삶이지. 예, 그러면 최적 수준은 아니지. 그러니까 최저 수준을 보장하는, 최저 수준을
보장하는 게 사회복지다라고 하는 개념에서 지금은 최적 수준을 보장하는 쪽으로 변화 발전해 왔다. 자, 그 다음 5번째. 자, 사회적 위험의 책임을 개인의 책임으로 봤었던 시절에는, 자, 우리가 사회복지도 이제 개인의 목표를 개인의 변화. 여기서 개인의 변화라는 건 개인의 심리적인 변화, 능력적인 걸 얘기하는, 능력도 뭐 될 수 있겠지만, 어쨌든 밥을 못 먹었었는데 먹는 상태로의 개인의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사회복지였다면, 최근에는 자, 어떤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어? 문제는 사회였기 때문에 사회를 개혁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1997년에 우리나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IMF 구제금융이라는 금융규제라는 것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외환이 이제 외화가 이렇게 외화 위기에 이제 처해가지고 다른 나라에 그러니까 빚을 갚아야 되는데 그럴 돈이 없는 거야. 우리나라 외화가 말라가지고 그러면 외화로서 꺼와야 되지. 어디서 꺼왔냐면 IMF라는 데서 꺼왔어요. 근데 그 IMF라는 데서 꼬우면서 문제가 더 심각해졌어요. 거기서 그냥 우리가 돈을 그냥 꺼주진 않죠. 꺼주면서 조건을 단 겁니다. 기업들 정리해고해라, 구조조정해라, 막 등등의 여러 가지. 그리고 비정규직 같은 노동 형태를 받아들여라. 그 전까지는 사실 IMF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는 뭐 삼성맨, 현대맨, 대우맨 뭐 이런 개념이 있었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다 평생 직장의 개념이 좀 있었어. 내가 어느 직장에 들어가면 죽을 때까지 여기서 일을 해야지라는 개념이 있었는데 그 IMF를 전후로 해서 그런 게 다 바뀌었어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대규모의 정리해고가 있었고, 그러면 뭐 경제가 그러다 보니까 막 사람들 망하고 막 이런 자영업자들 망하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았었어요. 여러분, 노숙자라는 개념도 IMF 이후에 생긴 개념이에요. 옛날에는 동네마다 거지들은 있었어. 거지, 그 다음에 조금 불황자, 이런 사람들은 있었어요. 옛날에도. 근데, 이 전문적인 노숙자는 없었거든. 근데 노숙자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IMF 이후로. 서울역 같은 데서 자는 사람들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김대중 정부가 들어선 거예요. 최초로 이제 정권 교체가 된 거죠.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지금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대부분의 사회복지 제도, 뭐 기초생활수급비라든가 뭐 이런 제도들은 다 그때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그때 그러한 법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은 사람들의 인식이 변한 거야. 이거는 저 사람이 지금 저기에서 정리해고 당해서 저 사람이 서울역에서 만약에 노숙하는 사람을 보면 옛날에는 그런 사람을 보면 저 사람 문제 있나? 이렇게 생각하죠. 어떤 개인의 문제로 인식을 했었는데 IMF 저 사람 회사에서 잘렸을 거야. 그래서 가족이 무너졌구나. 그래서 결국 이렇게 나와가지고 저렇게 지낼 수밖에 없는 거구나. 이런 사회적인 문제 때문에 IMF에서부터 시작하는 사회적인 문제 때문에 이렇게 됐을 것 같습니다. 이혼을 해도 그때는 이혼이 되게 많았거든요. 이혼을 해도 사람들이 이해했어. 왜? IMF 때문에 이혼했겠구나. 이렇게.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요즘도 비슷한 거예요. 요즘도 우리가 친구들한테 연락 안 하고 막 이렇게 지내면 친구들이, 쟤는 이렇게 연락도 안 해. 이렇게 얘기 안 하죠. 코로나 때문에 연락을 못 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회적인 문제로 봤고, 그렇게 사회를 그러면 복지국가로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라는 인식을 우리나라는 그 1997년에 있었던 IMF가 기준점이었어요. 그렇고 실질적으로 많은 제도적 변화가 있었고, 자, 그런 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민간의 지원에서, 자, 사회복지의 주체가 민간이었어요. 자, 민간 차원의 사회복지에서 공공 차원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의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상징적인 법이 있죠. 영국의 구빈법이 있죠. 영국의 구빈법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자, 그 다음에 자, 이것도 비슷한 건데 7번
빈민구제가 주요한 사회복지의 목표였다면, 자,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 복지국가, 복지사회를 구현해야 된다. 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사회복지의 개념이 옮겨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뒤에 것만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로마니 신에 의하면 지금 이 시대의 사회복지 개념은 보편적이고 제도적인 사회복지를 강조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리고 여러분 변화한다는 것은 과거의 것을 싹 버리고 가진 않죠. 어느 정도 안고는 가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도 여전히 잔여적이고 선별적이고 보충적인, 지금도 싸우고 있잖아요. 지금도 전 국민으로 줘야 되니, 특별하게 피해를 받은 사람 중심으로, 코로나 피해자 중심으로 재난지원금을 줘야 된다는 등, 뭐 전 국민으로 줘야 된다는 등, 지금도 논쟁이 있는 것처럼 사라진 건 아니야. 근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야? 변화. 변화는 이 세상 모든 변화는 뭘 갖고 있어요? 방향을 갖고 있는 거야, 방향. 지금 우리는 방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개념적으로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암기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해를 해야 되고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아, 이쪽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다만 우리가 암기를 해야 될 것은 누가 얘기했다 는 것 정도 하고, 이게 여기에 들어가는지 여기에 들어가는 것 정도는 우리가 암기를 해야 되겠지만, 기본적인 거는 오늘 이야기하는 거는 대부분 우리가 이해가 좀 필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변화를 좀 얘기할 건데, 또 하나는 이제 사회법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사회법. 사회법. 아, 그리고 여러분, 로마니 시는 얘기하지 않았지만, 상식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문제 예방에서 문제 해결로 가고 있어요? 문제 해결에서 문제 예방으로 가고 있어요? 해결에서 예방. 이런 게 상식적인 거야. 이런 게 상식적인 거야. 이런 거는 이제 로마니 시는 얘기하지 않아도, 로마니 시는 시험 문제 낼 때 같이 내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이거는 로마니 신에서 안 나오는데? 이러면 안 되는 거야. 그거는 진짜 기계적으로 암기하는 사람들이 공부 방식인 거고, 우리가 이 정도 알면 우리는 문제를, 예전에는 문제가 발생한 다음에 그것을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는 그러한 문제가 일어나지 않게 사전에 예방하는 쪽으로 사회복지는 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런 거 말고 이제는 사회법이라는 게 있어요. 사회법. 이것도 우리가 사회복지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알아둬야 돼요. 사회법. 자, 여러분, 사회법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건 필기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 필기 안 하셔도 되는데, 이 세상 모든 법은 공법과 사법이라는 것을 구분해요. 공법은 국가와 국민 개인의 관계를 다루는 겁니다. 그래서 헌법, 형법, 행정법 이런 게 다 공법이에요. 사법은 개인과 개인의 관계를 다루는 게 사법이라고 해요. 민법, 상법 이런 거 있지. 부동산법 이런 거. 이런 것들은 다 이렇게 사법 영역에 속해요. 그런데 공법 영역에도 속하지 않고 사법 영역에도 속하지 않는 게 바로 이 사회법이라는 겁니다. 사회법이라는 것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법의 공법화 경향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법의 공법화 경향. 자, 그 얘기는 뭐냐면 과거에는 사법, 개인과 개인의 관계로 인정을 했었는데 이제는 개인과 개인의 관계를 넣으니까 빈부격차가 발생하고 힘의 차이가 발생하니까 정부가 중간에 나서서 마치 공법적인 개념처럼 만들어 놓는 것을 사회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 사회법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한번 볼게요. 첫 번째는 과거에는요, 과실책임의 원칙이 있었어요. 지금도 과실책임의 원칙이 있죠. 그러니까 과실책임 원칙이라는 건 뭐냐면, 과실이 있어야만 책임을 묻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개인과 개인의 관계를 중심으로 봤기 때문에 과실이 있어야 책임을 묻는 과실책임의 원칙이 적용이 됐었는데, 최근에는 뭐도 인정하고 있다?
무과실 책임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무과실 책임. 과실이 없다 하더라도 누군가 피해를 입었다고 한다면 그 특정하게 손해를 끼친 사람이 특정되지 않아도 아니면 그 인과관계가 어쩔 수 없는 것이었다 하더라도 책임을 져야 됩니다. 특히 국가는 그래야 한다라는 것이 사회법의 기본 이제 인식의 변화입니다. 예전에는 국가가 특별히 잘못도 안 했는데 왜 국가가 책임져? 아니야. 국가가 잘못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로가 파져 있어요. 도로가 파져 있어서 대형 사고가 났어. 근데 예전에는 근데 그 도로가 파진 것이 하루라든가 이렇게 하루 이틀이라도 지난 거면 국가가 책임졌어요. 예전에도. 왜? 그것을 보수하지 않은 것은 혹은 그것을 뭐 위험 경고를 하지 않은 것은 국가의 책임이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게 10분 전에 일어났다 하더라도 국가가 책임집니다. 예전에는 그때는 책임 안 졌어요. 왜? 국가의 과실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근데도 국가가 책임이 없더라도 피해를 받았다면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 최근의 이제 흐름이고 두 번째. 자. 계약 자유의 원칙에서 계약 공정의 원칙으로의 인식 변화가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나는 정말 일을 하고 싶어. 그런데 나는 근데 기술이 없어. 그런데 어떤 공장주가 야, 너 시간당 얼마라고 할까? 시간당 5,000원 줄 테니까 우리 회사에서 일할래? 그렇게 비싼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는 어떻게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해야지. 이렇게 해서 계약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가능해요? 안 되지. 최저임금법이라는 게 만들어져서 계약은 너희들의 자유야. 옛날에는 너희들의 자유 내버려두는 거야. 10원 해야 하든 뭐 시간당 100원 해야 하든 문제가 되지 않아요. 어제 뉴스를 보면 모 국회의원의 아들이 어떤 부동산 회사에서 일하고 퇴직금을 50억을 받았대. 그러면 계약 자유의 원칙으로 보면 뭐 그럴 수 있는 거지. 근데 지금 시대가 바뀌었어. 퇴직금으로 1억 받기도 힘들어요, 여러분. 퇴직금으로. 받아보신 분 있겠지만. 근데 퇴직금을 50억으로 받았다는 것은 뭔가 조사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수사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좀 변화가 생겼다는 거야. 왜 50억을 주든 500억을 주든 500만 원을 주든 내 자유지. 이게 과거의 생각이었다면 지금은 계약 공정의 생각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소유권 절대까지만 쓸게요. 소유권 절대의 원칙에서 지금은 소유권 상대의 원칙. 여기서 상대는 제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내 돈 내가 쓴데 왜 뭐라 그래? 이게 그러네? 이런 사람들이 많았었는데 아니죠. 지금은 네가 그 돈을 번 거가 과연 다 너만의 것이냐? 우리 사회가 너한테 기여한 건 없냐? 어떤 재벌이 있어요. 그 재벌의 자산이 예를 들면 1조야. 근데 그 재벌이 잘 사는 게 다 그 재벌의 능력과 개인의 헌신 때문입니까? 그렇진 않지. 그걸 사주는 소비자들이 있을 거고, 그 사람들이 활동했던 어떤, 그 사람들이 뭐 해외 진출하기 위해 하는데 뭐 정부가 도움을 줄 수도 있었던 거고, 이런 사회적 기여가 있는데, 왜 너는 네 소유권을 네 마음대로 써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니? 그렇진 않단다. 사회 전체적으로 공정하게 사용돼야 된다. 뭐, 요런 면으로 지금 변화가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거랑 똑같아. 이걸 다 쌍그리 무시하고 일로 갔다. 라는 건 아니에요. 아직도 최저임금법도 있고, 이제 최저 수준으로 보장해야 된다는 것도 있는데, 자, 이건 뭐냐면, 여기에서 이런 것들이 아직도 살아있지만, 이런 것들이 가미가 되는 것이 이제 새로운 사회법의 경향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로마니 신의 이론과 함께 이것도 같이 좀 정리를 해 두시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사회복지를 공부하는데 조금 도움이 될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만 더 얘기하고 끝낼게요. 하나만. 자, 이제 욕구를 좀 볼게요. 욕구. 여러분 매슬로우의 욕구 이론 이런 거 들어봤어요? 이런 거 들어봤고 이거는 우리가 이제 할 거야. 이제 할 거고 아마 욕구와 관련한 것은 우리 책 기본소의 편지를 보니까 제일 첫 부분에서 할 거예요. 할 건데
우리가 이제 사회복지의 대상을 선정을 할 때, 사회복지 대상을 선정할 때, 우리가 항상 사회복지는 욕구에서 출발하는 거잖아요, 욕구. 문제가 있으니까 해결하려고 하는 거고, 욕구가 있으니까 채워주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욕구를 바라보는 욕구 이론이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론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이거는 시험에 잘 나오진 않아. 시험에 잘 나오는 건 바로 브래드 쇼라는 사람의 욕구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욕구만 한번 조금 더 보고, 우리가 이념으로 넘어갈게요. 자, 그럼 욕구가 뭐냐? 사람들의 욕구가 뭐냐? 라고 이렇게 했을 때, 자, 우리는 이거는 브래드쇼의 이론을 바탕으로 저희가 해볼게요. 브래드쇼라는 사람의 사회적 욕구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사회적 욕구 이론이라는 게 있고, 그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욕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떤 구분을 하는 이 브래드쇼의 욕구 이론은 자, 인식을 중심으로 기준을 하는 거야. 인식. 예, 그래서 욕구를 욕구를 누가 인식하느냐, 누가 정하는, 누구의 욕구냐, 누가 말하는 욕구냐, 욕구를 인식하는 방식에 따라서 나눈 겁니다. 욕구를 인식하는 방식. 자, 그래서 첫 번째로 브래드쇼가 이야기하는 욕구는 규범적 욕구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규범적 욕구라고 하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게 이 단어. 전문가가, 뭐 행정가가, 전문가, 뭐 행정가도 대부분 전문가죠. 아니면 뭐 과학, 뭐 학자, 사회과학자라고 쓸게요. 사회과학자. 자, 이런 사람들이 욕구의 상태를 규정하는 겁니다. 등이 규정하는 욕구. 자, 여러분, 최저임금, 최저생계, 여러분, 시간당 7,000원은 낮은 임금입니까? 높은 임금입니까? 왜 낮은 임금이죠? 우리에게는 뭐가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이라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보다 아래면 당연히 낮은 거지. 그렇죠? 그렇게. 근데 최저임금 누가 정했어요? 전문가들과 최저임금위원회라는 게 있죠. 매년 정합니다. 노동계도 들어오고, 재계도 들어오고, 정부도 들어가고, 학자들도 들어가고 해서 그 전문가들, 그 위원회 분들이 만들어서 이게 최저임금이야 라고 정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가 관련한 욕구를 갖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 되게 아파. 그러니까 뭐 특히 이제 정신질환이라고 봅시다. 어떤 정신질환인데 이분에게 그 정신질환을 치료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고민하는데, 자, 이 사람은 나는 정신적으로 문제 없어요 라고 생각하는데 의사는 전문가죠. 전문가가 당신은 이러이러한 정신적 질환이 있습니다 라고 규정함으로써 이 사람은 정신보건 서비스를 받을 욕구가 존재하는 거죠. 그때 발생하는 거죠. 그러한 욕구를 규범적 욕구라고 하는 거야. 누군가에 의해서, 특히 전문적인 사람이겠지. 이 전문적인 사람에 의해서 발생하는 욕구를 우리가 규범적 욕구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자, 감촉적 욕구라고 얘기합니다. 감촉적 욕구. 자, 감촉적 욕구는 느껴진, 인지된, 인식된 욕구를 얘기하는 거죠. 인식된 욕구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전문가예요, 누구예요? 누가 느낄까? 이게 중요한 단어예요. 여기는 전문가가 중요한 단어고 이거는 당사자가 중요한 단어예요. 당사자가 직접 느끼고 직접 인식하는 욕구를 우리가 감촉적 욕구라고 얘기합니다.
당사자가 직접 인식한 욕구. 아, 제가 지금 요즘에 생활하는 거 보니까 이러이러한 정신질환이 있는 것 같아요. 라고 스스로 느끼는 거야. 당사자가 스스로 인식했어. 내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거를 좀 어떻게 좀 해결을 해보고 싶어서, 뭐 정신보건센터 같은데, 이제 그 문을 두드리고, 그러는 거죠. 그런 욕구들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복지를 제공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욕구를 파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욕구를 파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이런 게 필요한 거죠. 사회 조사가 필요한 거죠. 사람들이 지금 당사자가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빈곤의 상태인지, 실업의 상태인지, 본인의 상태가 굉장히 위험한 상태인지 등등을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에 따라서 욕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대표적인 서베이가 가장 대표적인 방식의 우리가 흔히 설문조사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항상 감촉적 욕구는 누가 갖는 욕구야? 당사자가 갖는 욕구니까 이것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항상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물어봐야 돼요. 서베이 같은 거, 그다음 욕구조사 다 비슷한 말이지만, 이런 사회조사가 필요한 겁니다. 감촉적 욕구를 파악하기 위해서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뭐가 있냐? 자, 세 번째, 표현된 욕구. 자, 표현된 욕구라는 게 있어요. 표현된 욕구. 자, 이 표현된 욕구는 이것도 이제 당사자가 인식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뭔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신보건센터 같은 데 들어가서 이제 거기 프로그램에 등록을 했거나 그러면 지금 이 정신보건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의 욕구가 요만큼이다. 그러면 신청자가 10명이다. 신청자가 100명이다.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당사자의 수요, 여기선 중요한 단어는 수요야, 수요. 표현돼. 이건 표현이 돼야 되는 거거든. 수요로 표현되는. 자, 이런 것들은 해당 프로그램의 신청자 명단이나 그 다음에 여러분 신청해서 뭐 이렇게 되지는 않았지만 대기자도 있을 수 있죠. 대기자도 언제든지 원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표현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기자 명단 등으로 파악되는 것이 표현된 욕구입니다. 이거는 표현된 욕구.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비교적 욕구라는 게 있어요. 비교적 욕구. 비교적 욕구는 다른 말로 이제 상대적 욕구인데, 자, 나랑 똑같은데 쟤는 해주고 나는 안 해줬을 때 갖는 욕구를 상대적 욕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랑 같은 특성을 갖고 있는데, 뭔가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느끼는 욕구. 상대적으로 느끼는 욕구. 그리고 우리가 비교적 욕구라고 얘기합니다. 비교적 욕구. 자, 이건 주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사람이 느끼는 욕구일까요? 서비스를 받지 않는 사람이 느끼는 욕구일까요? 서비스를 받고 있지 않는 사람이 갖는 욕구죠. 자,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1차 재난지원금 받았을 때 가장 먼저 줬던 지역이 경기도예요. 경기도. 서울, 경기도. 경기도는 지자체, 그러니까 기초에서도 따로 주고, 뭐 고양시에서 따로 주고, 경기도에서 따로 주고, 정부에서 주는 것도 있고, 막 이렇게 3층으로 받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그렇지 못한 지역도 있었거든요. 그랬을 때 제가 그렇지 못했던 지역의 친구를 만난 적이 있어요. 그 친구가 야 부럽다. 왜 나는 안 준 줄 알고 열받아 막 그러는. 걔가 갖는 욕구는 뭐야? 걔가 충족되지 않아서 막 화가 나는 욕구는 뭐예요?
비교적 욕구죠. 나랑 너랑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인데 네가 경기도에 산다는 이유로 너는 얼마를 받고 나는 이거밖에 못 받네. 아, 열받네. 이런 욕구를 우리가 상대적 욕구와 욕구 또는 비교적 욕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아까 우리가 이제 사회복지의 주체가 예전에는 중앙정부만이 그런 역할을 많이 했다면 지금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방화되고 분권화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특히 지방이나 지역에 따라서 굉장히 다릅니다. 심지어 동네마다도 달라. 그러니까 동네마다 종합사회복지관이 다르죠. 종합사회복지관이 프로그램을 잘 갖춘 종합사회복지관을 사는 지역의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종합사회복지관은 프로그램을 잘 갖추고 있지 못해. 그리고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들어가서도 얘기하겠지만 종합사회복지관들 대부분이 이제 위탁 운영이잖아요. 그러면 어느 그 기관에서 위탁했는지에 따라서 프로그램의 성격이 많이 다를 수가 있다고. 그러면 나는 이런 프로그램 원하는데 이 지역은 그게 되는데 우리 지역은 없어. 열받네. 이런 게 비교적 욕구, 상대적 욕구고, 그래서 비교적 욕구, 상대적 욕구는 지방자치화가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이 욕구는 커질까 작아질까? 커지겠지 더. 왜? 지역별로 차별이 클 거니까. 중앙정부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복지가 아니라 예를 들면 건강보험은 나도 가입돼 있고 쟤도 가입돼 있잖아요. 대한민국 국민이면. 그렇죠? 그런 걸 우리가 상대적 욕구라고 얘기합니다. 혹은 비교적 욕구라고 얘기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잠깐 쉬었다가 제가 복지다원주의라는 개념이 이제 주체 관련해서 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복지다원주의에 대한 개념도 잠깐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회복지 관련된 이념들이 있어요. 이념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사회민주주의, 뭐, 페이비언,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게 좀, 정치학적으로 여러분이 좀 생소할 수도 있고 해서 그거를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좀 해드리고, 그 다음에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교재 순서대로 교재 순서는 인간행동과 우리가 흔히 인행사라고 얘기하는 인행사부터 진도를 나갈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근데 그런 지금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여러 가지 사회복지 개념이나 어떤 이념이나 이런 것들을 알고 시작하면 여기서 사용되는 말이 왜 이런 표현이 나오고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는가 이런 것들을 이해하기 여러분 좀 쉬운 것 같아서 제가 순서를 약간 뒤튼 거예요. 중요한 걸 먼저 빼서 좀 첫 교시에 좀 다룬 거고,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그 마지막으로 복지다원주의하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념들이 어떤 뜻인지 좀 설명을 드리고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끊었다 갈게요.